오늘 심리검사 평가에 대해서 할 텐데, 특별히 아까 설명했지만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여러분이 어떤 것이 객관적이고 어떤 것이 투사적 검사인지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객관적 검사는 구조화가 되어 있던 것, 과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 분입니다. 언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에는 동그라미 하시고 아니다에는 X 하십시오. 1점 체크하세요, 2점 체크하세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 여러분이 많이 봤던 것들이 바로 객관적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먼저 실시하기도 편안하고 점수로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도 아주 간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다는 거. 자, 신뢰도는 말 그대로 이 검사가 믿을만한가, 이것이 바로 신뢰도죠. 타당도는 뭘 얘기하냐면 이 검사가 재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지능 검사하면 이 검사 도구가 지능을 측정하고 있냐. 아니면 이것이 우울증을 검사하면 이 검사 도구가 우울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나 하기 때문에 이제 타당도죠. 그래서 타당도가 떨어지는 검사는 여러분은 사용하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맛보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가끔가다 이제 심리검사 도구 와서 뭐 박사 논문, 석사 논문에도 이 검사 도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뢰도 타당도 있냐 물어봤더니 옛날에 한번 이제 이 박사 그거 뭐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박사를 뭐 한다 그러지? 갖고 왔어요. 이제 하는데 세상에 500명인가 꽤 많이 돌려서 했거든요. 타당도가 없는 질문지였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이 박사 논문에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신뢰도 타당도를 할 수도 있지만 신뢰도 타당도 있는 거를 갖다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면은 신뢰도, 반분 신뢰도, 뭐 여러 가지, 뭐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를 또 전문가에게 이 검사지가 타당도를 좀 검사해 달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객관적 검사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죠.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이 객관적 검사가 지능 검사잖아요. 115다, 90이다, 80이다.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투사 검사는 모호한 자극을 주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죠.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질문이나 뭐 그런 것이 뭐 없어요. 그냥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어떤 겁니까? 뭐 단순히 한 문장 정도로 검사를 실시하는 게 보통 투사 검사의 특징인데, 투사 검사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어떤 것이 담겨져 있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방어 기제는 또 어떠한가,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갈등을 처리하는가 등등 일반적으로 좀 잘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싶을 때는 투사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람 이해하고 싶을 때는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어려우니까 하나 정도 또는 2개 정도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 정도로 섞어서 하는 것이 심리검사에서 굉장히 좋은 심리검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여러분 심리검사 배울 때 저도 이제 투사검사를 많이 하진 않아요. 한 2-3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하나 내지 2-3개 정도 투사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심리검사 주로 언제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보통 초기가 일반적으로 초기에 많이 합니다. 왜 초기에 많이 할까요? 내담자가 어떠한 성격적 특성과 어떠한 이제 앞으로 치료의 주제가 심리검사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굉장히 효율성, 굉장히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저나 심 교수님 심리검사를 많이 하지 않죠. 왜 심리검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안 한다면 사실은 심리검사는 꼭 뭐와 병행되어 있냐면은 직접적인 관찰, 직접적인 면담을 합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심리검사 내용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심리검사 하기보다는 면담을 계속 한 3번, 4번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MMP의 프로파일이 음만큼 보여요. 아, 이 사람이 3번이 높겠다, 5번이 높겠다. 아, 근데 이번에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정신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중간에 심리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심리검사 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사람 이해하는데 좀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편견을 가진다거나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중반기에 하는 경우에는 요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한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용해 보면은 예상치 않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만약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굉장히 디프레션, 우울이 너무 심각해. 그래서 우울에 인해서 이 사람의 사고가 다 저하가 됐다나 현실 판단 기능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중반기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는 그래서 초반에 좀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할 때의 주의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 일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 이해하기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같이 여러 가지를 하는 거 좋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여기는 이 책에는 총집이라는 단어가 더 총집. 보통 우리는 풀밭대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TV 이런 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풀밭대리. 풀밭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최소 4개 이상을 가지고 전체로 하는 것을 풀밭대리 심리검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책에는 총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검사를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서 이제 책에도 좀 좋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검사도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을 만큼 평가 영역이 넓지 못하다. 굉장히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어떤 검사도 그 사람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총집, 풀밭대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자, 여러분이 풀밭대리 심리검사를 할 때 초보자들은 심리검사에 나온 것까지만 가지고 그 사람 이해하는데, 심리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게 좋은 임상 심리사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뭘 하냐. 여기 오늘 이제 발표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 받으셨죠? 끝에서 4번째 줄에 보시면 자아 기능.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아 기능 검사는 없어요. 하지만 풀밭대리로 검사를 해보시면 2페이지 끝에서 4번째 줄을 보시면 자아 기능. 됐죠? 본능적인 힘, 드라이브를 얘기하죠. 보통 그 사람의 드라이브가 무의식적인 인스팅트, 본능이나 드라이브, 어떤 역동을 얘기하고 있죠. 역동이 다이나믹이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정신역동 상담 배우실 때 다이나믹, 그죠? 그런 거를 심리검사에서 찾아져요. 잘 찾아줍니다. 방어기제, 실제로 방어기제 검사가 있지만 이와 방어기제 검사는 사실은 약간의 좀 그것을 만든 사람이 2대 이제 저희 선배들이 만들었는데 약간의 문제는 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믿지는 말라고 처음에 나왔을 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심리 검사를 가지고도 특별히 MMPI 같은 경우에는 방어 기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찾아내는 겁니다. 딱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 뭐다고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전체 심리검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자아 기능이 어느 정도고 이 사람의 다이나믹이나 이 사람의 이 드라이브는 어디에 좀 몰려있고 욕구 중심이 어느 욕구 중심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방어 기제는 어떠한지, 자, 현실적 요구 수준이 적합한지, 현실적 요구 수준이 너무 과한지, 또는 반대로 현실적으로 바라는 게 너무 없어. 이것도 사실은 좀 병이죠. 문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심리검사할 때 꼭 찾아내셔야 돼요. 검사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심리검사할 때 이런 거를 찾아내는 심리검사 해석이 참 잘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많은 심리검사 해석을
잘된 해석과 잘 되지 않은 해석을 여러분이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레지던트들이 했던 심리검사를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잘 됐는지를 다다음에 수업 때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가? 물론 검사 점수 자체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검사를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했잖아요.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뭐 방어기제라든지 아니면 대상관계라든지 아니면 SCT라든지 이런 것을 숨길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만약에 편집성이 되게 많아. 그러면 당신은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진짜로는 내가 의심할 때 끝까지 막 의심하는데 자기가 쓰는 거니까 어떻게 하세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보고식 질문지 검사는 정확한 정보를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검사 점수 자체를 그 사람이 보고한 거기 때문에 100% 믿으면 안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검사 점수 외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내용과 주제, 어떤 내용과 어떤 그 사람의 주제, 그런 것이 있어요. 개인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과 주제는 주로 객관식 검사보다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투사 검사에서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과 주제를 찾아야 되고, 검사 반응 태도. 자, 태도와 네 번째 검사자 수검자 관계는 대인관계 좀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동들 심리검사 할 때 보면 애들이 선생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를 때 응석을 부린다. 그리고 또 아동들 보면은 모르면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이거 차질 않나 하다가 중간에 50문항 해야 되는데 10문항만 하고 다른 거는 뭐야? 전부 다 땡글땡글땡글 동그라미 예예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검사만 가지고 그 사람 판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특히 어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기 보면은 yes면 위에 표시하시고 아니면 밑에 표시하세요. 그러는데 보통 경우에 한 10번 이상, 20번 질문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지시문에 있는데 어떤 특성을 나타나겠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강박적이다, 굉장히 완벽주의다, 너무 이렇게 좀 꼼꼼하다 등등등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아까 말한 제가 4가지 뭐가 있습니까? 자아기능, 다이나믹이나 방어기, 현실적 요구 수준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내용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이 태도와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꼭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록을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해석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심리검사를 꼭 해석해야 된다는 거.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진도에 맡아서도 우리가 또 웩슬러 지능검사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능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보통은 지능검사 할 때요, 인지적인 것만 우리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측정을 했어요. 인지적. 그래서 IQ가 높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수학적 지능이나 뛰어난 암기력이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지능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능이 그런 것만 측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무브먼트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했던 지능검사 비례 또는 스탠포드 비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그 지능검사는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이쪽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적응도 지능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또 주장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추상적인 사고 능력, 어떤 뛰어난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 지능이 아니라 뛰어난 그 IQ를 떠나서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가 이런 그 통합적인 쪽으로 지능에 대해서 이해가 폭넓어지고 있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책에 나와 있죠. 지요인, 스피어만의 G가 뭐예요? 제너럴, 다 아시겠죠? S 요인, 스페셜, 일반적인 요인이 있고 스페셜, 특별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음악이나 그림이나 공간이나 기계나 수호 능력, 나중에는 체육 능력, 신체 체육 능력까지도 스페셜 요인에 넣기도 하거든요. 이런 등등등 G 요인과 S 요인, 그 다음에 손다이크는 여기 운동 능력 있죠? 기계적 능력, 기계 조작 능력. 우리가 기계 조작 능력을 IQ에 넣을지 언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운동 능력과 기계 조작 능력을만 보면 저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능에 좀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썰스턴은 7가지 기본적인 정신 능력 얘기하고 있죠. 이건 좀 필요하겠죠. 먼저 언어 요인, 버벌. 여기는 언어 요인은 오늘 배우는 지능 검사 여러분 미리 예습하신 분은 버벌 되게 많이 나오죠. 버벌 요인. V 요인은 버벌이라는 거 좀 상식이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 유창성 마찬가지로 언어 요인에 속합니다. 수 능력 들어가야 되겠죠. 수학적 능력 넘버. 그 다음에 기억 중요하겠죠. 기억해내는 메모라이즈. 그 다음에 공간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 지각 속도 여기는 작업 속도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작업 속도 처리 속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논리적 능력 이렇게 로지컬 이렇게 리즈닝 이런 요인이 나오는데 7가지 기본적인 정신 능력을 썰스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길포드는 총 합해서 150개. 너무 좀 복잡하죠. 입체로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가지, 6가지. 그 다음에 한쪽에는 또 5가지에서 5, 5, 6 큐빅 같이 이렇게 해서 150가지 지능을 또 길포드가 얘기하고도 했습니다. 커텔은 유동적 지능. 이 유동적 지능이란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죠. 변하다가 그래서 이 변화는 속도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그래서 유동지능이라 하고 결정지능은 우리가 말하는 유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지능은 좀 반대입니다. 결정지능은 환경이나 경험과 문화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발달돼서 나이를 먹어도 계속 발달하는. 그죠? 이거 무슨 지능이라고 한다고요? 결정지능. 그러니까 우리는 유동지능은 오히려 10대 때 최고로 올라갔다가 20대 때 떨어지고 40대, 50대, 70대 되면 유동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걸 유동지능이라고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발달하면 그거를 결정지능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언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논리적 추리력이나 상식 이런 거는 IQ가 높은 10대보다 나이 든 사람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결정지능으로 봐서 이 2가지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능검사 역사 저번에 개관에서 비내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상식선으로 좀 비내가 시작했다. 첫 번째 비내는 이렇게 오히려 정신 능력을 측정하기 부적절한 아이를 측정하다가 생겼다는 거. 측정하다. 이 지필 검사를 할 수 없는 아이들 구분하기 위해서 하다가 시작됐다는 거. 역사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능검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분이 저희 초등학교 때 했던 지능검사는 스탠포드 비내를 한국판으로 번역한 걸 했죠. 근데 이제는 그 비내 검사가 너무나도 멘탈, 정신적인 요소만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좀 더 웩슬러 밸류 인텔리전스 WBI 이 검사를 하면서 언어성 검사, 그 다음에 동작성 검사 2개로 나눠서
이제 검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언어성, 동작성 검사를 합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능 검사로 했는데, 자, 지나가다가 지금에는 좀 넘어갔죠. 점차 발견돼서 이 웩슬러 지능 검사를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 지금은 2판, 3판 개정판, 그리고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4판까지 해서 여러분이 지능 검사가 나오는데, 자, 웩슬러는 지능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여기 책도 있지만 여기 페이퍼 유인물에 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줄에 웩슬러는 지능을 개인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참 좋죠?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전반적이고 총합적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 지능검사 도구가 개발이 됐겠죠. 그죠? 인지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론하는 능력 등,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전체를 재는 검사 도구로 나와서 인지적, 성격적, 정서적, 사회적 이 요인을 구성 요인이라고 하죠. 또는 구인이라고 하죠. 구인, 구성 요인, 구인이라고 씁니다. 이 구성 요인을 가지고 지능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와이즈는 웩슬러, A가 뭘 뜻할까? A가 웩슬러 어덜트에. 그래서 와이즈는 성인 지능 검사. 웩슬러 와이즈 어덜트 인텔리전스 지능이죠. 스케일. 그래서 와이즈는 성인 지능 검사.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 위스크 들어보셨죠? 웩슬러 인텔리전스 4. C가 뭘까요? 스케일 다음에 C는 children. 그러니까는 웩슬러 지능 검사는 위스크는 뭐를 뜻할까요? 아동용 지능 검사. 됐죠? 와이즈는 무슨 지능 검사야? 성인 지능 검사. 위스크는 그죠? for children이니까 아동용 지능 검사. 그다음에 WPPSI 들어보셨죠? 윕시. 발음이 윕시라고 하죠. 윕시는 뭐입니까? 프리스쿨이요. 프리스쿨 and primary school. of intelligence scale for intelligence 하니까 WPPSI 됐죠? W 웩슬러. P가 뭐라고요? 프리스쿨. 그다음에 and primary school.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학교 가기 전. 프리스쿨이니까. 학교 가기 전 또는 프라이머리 스쿨이니까 저학년, 유아와 저학년들을 위한 지능 검사를 뭘 씁니까? 입시. 요건 아주 이제 지능 검사의 뭐라 그럴까요? 상식이니까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인 지능 검사를 뭘 쓴다고요? 와이즈. 아동령은 위스크. 그다음에 유아나 좀 저학년, 1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은 윕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위스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어떻게 하는지 실습을 좀 해보자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갔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와이스4가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새로운 소검사들이 들어갑니다. 주로 아까 언어성, 동작성 두 개로 했던 것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작업 기여, 처리 속도 또는 과정 점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도입이 돼요. 그건 나중에 와이스 할 때 전체 자세 설명할 때 좀 하겠습니다. 자, 한국판을 뭐라 그래요? K-와이즈 되겠죠? K-와이즈. 한국판을 K-위스크. 코리아라는 뜻이겠죠? 한국판. 근데 보통 뭐 K-와이즈, K-위스크 쓰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뭐 다 한국에 쓰이니까 그냥 와이즈, 위스크 쓰기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K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K를 붙여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페이퍼 나눠준 거 4쪽에 보시면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언어성 지능 지수를 뭐라 그러는데 영어로 좀 알아두셔요. verbal intelligence, VI.
Q는 뭐의 약자입니까? 코션, 지수의 약자죠. 그러니까는 버버, 언어성 증도 VI. 그 다음에 동적성은 PI 있죠. 뒤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대신에 네 가지 조합 점수, 언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네 가지를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없어진 것, 3판에 했던 게 없어진 게 뭡니까?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여기 없어지고, 이게 운동성이죠. 모터 또는 워킹, 동작성 대신에 뭐가 뭐야? 퍼즐하고 무게비교, 현대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거로 좀 대체가 됐고요. 그래서 혹시 3판으로 하셨던 분은 좀 이렇게 변경된 걸 또 배워야 됩니다. 추가된 거는 행렬 추론, 동형 찾기 순서와 그다음 퍼즐 무게 비교, 이런 지우기 소검사, 지우는 것도 있어요. 아닌 것들은 지우는 것들. 그래서 총 15개로 되어 있는데 10개는 핵심, 5개는 보충적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은 10가지 핵심 소검사 가지고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고, 좀 이거 이상하다 하는 것들은 보충 소검사로 어른이나 아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능조사 범위 IQ 어떻게 나오는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스4의 구성 몇 가지로 된 15개의 소검사로 되어 있는데, 전체 척도를 뭐라고 합니까? FS-IQ. 요거는 여기 책에는 영어가 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FS-IQ가 뭔지는 제가 어디 있나요? FS 여기 보시면 풀 스케일이라는 뜻이거든요. 풀 스케일 어디 있나요? 풀 스케일 없을 21조. 21조. 그래서 여러분이 풀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예, 풀 스케일 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척도는 FS-IQ 풀 스케일 되셨죠? 전체 합한 점수 풀 스케일 IQ 이런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버벌 언어 이해 점수, 그 다음에 지각 추론, 여기 뒤에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지각 추론 perception이죠. perception PR. 그 다음에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처리 속도, 이 처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프로세스인가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속도, 스피드 이런 거로 여러분 영어로 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전체 풀스케일, 버벌, 지각, 퍼셉션, 그 다음에 작업, 워킹, 그 다음에 처리, 이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능력 지수는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이 일반 지능이고, 그 다음에는 뒤에 나오는 게 CPI라고 해서 특별한 지능 C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능, 그 다음에 CPI, 여러분이 그 검사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CPI라고 영어가 또 안 돼 있죠? 네. 22쪽 위에 다 있어요. 22쪽 위에. 네, 그거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일반 능력 지수 CPI, 그래서 언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있죠?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 방법은 먼저 실시 방법부터 하죠. 여기 책에 있으면 어떤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지능 검사를 한다는 말을 가능한 한 하지 마라 되어 있죠.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에 책에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다. 자, 책 22쪽에 보시면 이런 말들 여러분이 꼭 입에 배셔야 되겠죠. 집에서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능 검사할 때, 자, 이제부터 여러 개 서로 다른 검사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 검사를 받게 될 거예요. 어떤 검사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검사는 직접 동작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검사는 대부분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좀씩 어려워집니다. 어떤 과제는 너무 어려워서 풀 수 없는 것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안심을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뭐는 방어하면 안 되니까. 일종의 지능 검사지만 이런 거는 좀 가능한 빼고, 요 정도로 여러분이 지능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야지만 사람이 그렇죠. 내가 지능이 나쁘다고 하면 특별히 한국에서는 유난히 좀 열등감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지능이라는 단어 빼고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사 전반에 대한 실시상 주의점 있죠? 여기 보시면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저항이나 불안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좀 편안한 분위기. 그 다음에 수검자가 어찌어찌 하다가 몸이 아픈지 아니면 지금 오늘 뭐 두통이 있는지 다 못해. 그러면은 일주 이내에 못한 거를 해서 합산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억지로 하다가 결과가 안 좋은 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없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라는 거. 빨리빨리 하도록 하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 특별히 마지막에는 보충 소검사 할 때 이 사람이 좀 이걸 하기가 어렵다는 어떤 거를 대체하면 된다고요? 핵심 소검사만으로 15가지 중에 10가지 갖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주의사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언어 이해 점수만 좀 해볼게요. 4가지 중에 자 언어 이해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다음에 지각 추론, 그 다음에 작업 기억, 처리 속도가 있는데 자 언어 이해의 점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통성, 그 다음에 어휘, 상식. 생각보다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공통성 점수 어떻게 하냐면은 검사자가 불러주는 2개의 단어를 듣고 두 단어의 공통점을 말하는 과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말과 호랑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말과 호랑이. 그랬는데 답을 했을 때 다리가 4개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낮은 점수를 받을까요? 낮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과 호랑이의 공통점 좀 높은 점수를 받는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포유류.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의외로 여러분이 IQ가 꽤 높아야지만 높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과 이런 식으로 주로 합니다. 임상적 고려점은 자 보시면 여기 페이퍼 요약한 거 보시면 고려점에서 추상적인지 기능적인지 구체적 수준인지 했을 때 점수가 어느 것이 좀 높은 점수가 나올까요? 추상적 수준으로 답을 할 때 높은 점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뭐 예를 들어 1점 해당하는 점수들이 주로 나오는 경우는 구체적 수준은 보통 1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추상적 수준을 막 답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0점짜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보통 1점짜리를 답하는 사람이 2점짜리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2점과 0점을 교차로 하는 경우에는 잠재력이 있다. 2점을 주로 답을 하니까 2점 답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점 답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사람 우수한 수행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지. 전체 점수보다 그래서 1점짜리 10점인지 2점짜리 6개, 6점에 0점짜리 4개고 1점짜리 2개인지 봤을 때 2점짜리가 좀 많은 경우에는 잠재력이 좀 크다. 이렇게 전체 점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전체 문항별 봐야 된다는 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뇌손상 환자는 2점이 거의 안 나옵니다. 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2점짜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자, 어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몇 문항입니까? 30문항. 30문항으로 자, 검사자가 여러 가지 단어를 불러줘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도리가 뭡니까? 그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되겠죠? 이때도 이 검사의 연영 것이 너무 단순하다. 목에 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추울 때 목을 보호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 검사를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능 수준을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망각하다.
예를 들면 이런 문항이 있어요. 망각하다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점수를 이 사람이 어떻게 점수를 이제 지표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거 단어를 잘 모르는 거는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아주 쉬운 건데도 모른다. 그럼 임상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억압이 너무 심하거나 지금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는가 해서요. 이 성인의 그 와이즈를 하는 것은 단순히 지능만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가 아니겠죠.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들을 모른다든지 그러면은 다른 억압이나 다른 방어 기제라든지 다른 무의식적인 뭐가 있다든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능을 단순히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심리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보고 상식, 몇 문항? 26문항. 이거는 말 그대로 상식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밌죠? 아주 쉽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자, 한글은 어느 임금 때 만들어졌나요? 이런 것들이에요. 상식 수준. 좀 높은 상식 수준 있지만 약간 아래지만 좀 높은 뭐 이탈리아 수도는 어디입니까? 뭐 아주 상식 수준이겠죠. 근데 이런 이번적으로 그런 것들을 있는 경우에 근데 여기서는 임상적 고려점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임상적 고려점에 별표 세 번째 보세요. 자, 만성적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앞쪽 문항들에서는 실패. 불안이 있거나 긴장하면 앞에는 실패하다가 뒤에는 척척척 잘 맞춰.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 자체를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내용, 태도를 보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앞에는 잘 모르더니 뒤에 갈수록 다 맞히네. 긴장을 좀 심각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지체의 경우 특히 점수가 굉장히 낮고 상식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억압이 되어 있거나 정보를 좀 획득하는데 어떤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봐야 되고 너무 높은 점수 사실은 이런 질문할 때 좀 쉽게 답하면 되는데 뭐 너무 막 점수를 막 너무 휘황찬란하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적인 야심 너무 높은 점수도 그런 거를 좀 봐야 되고 너무 낮은 점수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너무 쉽게 한글은 어느 임금 때 만들어졌나요? 몰라요. 그러면 사실은 초등학생도 이제 세종도항인 거 다 아는데 너무 모르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또 어떤 의욕이 없다든지 다른 디프레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보충 소검사 18문항이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과제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이 책에도 좀 나와 있지만 임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죠? 주의해야 될 점은 점수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 사람의 지능밖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지능 검사 도구는 어떤 요소를 본다고요? 인지적, 그 다음에 관계적, 사회적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논리적 여러 가지 요소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인들이 특별히 지능을 인지적인 거로만 높이 봤던 거를 조심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줄 믿고 또 우리 토론 수업은 줌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